제 이름은 오엔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누군가 제가 새벽 3시에 짐을 싸서 25년 동안 함께한 아내와 함께 지은 집을 떠나게 될 거라고 말했더라면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49살이 되어 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아노라. 대학 시절 만났지. 그녀는 어떤 방이든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줄 적당한 혼란스러움이 있었거든.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사귀었어. 오랫동안 나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믿었어. 든든한 파트너십, 멋진 두 아이,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까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정말 엄청나게 틀렸어. 모든 건 대학 동창회에서 시작됐어요. 매년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을 위해 성대한 행사를 열죠. 25년, 30년, 아니면 35년마다 그 무대를 밟은 졸업생들을 기념하는 거였죠. 올해는 우리가 축하할 차례였어요. 아노라는 몇 주 전부터 졸업식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딱 맞는 옷을 고르고 페이스북을 뒤져 어떤 낯익은 얼굴이 나올지 기대했죠. 손을 잡고 도착했을 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예전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고 한동안은 웃음과 추억만 가득했어요. 마치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릭. 그를 본 순간 밤이 갑자기 바뀌어 버릴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다. 대학 시절 릭은 아노라를 끈질기게 쫓아다녔다. 아무리 거절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남자였다. 내가 아는 한 아노라는 그의 구애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그 남자는 뻔뻔하게도 나를 택한 게 큰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동창회에 거만하게 들어왔다. 활짝 웃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오엔, 아노라, 너희 둘 좀 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건재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러고는 아노라에게 돌아서며 씩 웃었다. 오늘도 늙지 않았구나. 아노라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릭,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렇게 밤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릭은 마치 자기가 속한 집단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 무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농담을 건네고 대화마다 매혹적으로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나도 따라했고 나도 몇 마디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아노라에게 계속 향했다. 그저 지나가는 말투가 아니라 노골적인 의도가 아니었다. 어느 순간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릭이 아노라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다. 아노라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내 속은 뒤틀렸다. 질투라기보다는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다. 저녁 식사 후 음악이 시작되자 모두 댄스 플로어로 몰려들었다. 밴드가 추억의 히트곡을 연주했고 아노라는 나를 끌어당겨 천천히 춤을 추게 했다. 잠시 마치 옛날 옛적에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닿고 내 팔이 그녀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은 온통 사라져 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당연히 릭이 다시 나타나야 했다. 내가 끼어들어도 될까? 그는 마치 뭔가를 해낸 아이처럼 씩 웃었다. 나는 그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노라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오엔.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인 말에 그녀가 웃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그 미소는 평소 하는 사람에게 쓰는 예에 바르고 무시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그녀를 옆으로 불러 세웠다. 도대체 뭐였어?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소리야? 릭이 마치 내 졸업 파티 데이트 상대인 것처럼 그냥 들어오게 뒀어? 짜증이 치밀어 오르며 내가 물었다. 그때 릭이 너한테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알잖아. 젠장. 그는 그걸 숨기지도 않았어. 내가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 그녀는 눈을 굴렸다. 오엔,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냥 친절하게 굴고 있는 거야. 수십 년이나 지났잖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투가 뭔가 망설이게 했다. 물론 방어적인 태도였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정확히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좋아, 나는 중얼거렸다.
이 밤을 견뎌내자. 하지만 속이 메스꺼워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녁 시간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다. 가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웃고 있었다. 마치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옛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주의를 돌리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 그들에게로 향했다. 매번 똑같았다. 아노라가 몸을 기울였고 릭은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 했던 그 미소를 지으며 뭔가를 말했다. 사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밤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길 바라며 밖으로 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살짝 몸을 굳혔다.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을 응시하며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었다. 어쩌면 오랜 친구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연회장의 큰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다. 아노라와 릭이 연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벌써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들이 대학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갔다. 우리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수많은 추억을 만들어 온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릭이 그녀의 손에 스치며 몸을 기울여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몸을 빼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몸을 돌려 건물 쪽으로 향하는 내 가슴은 답답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에게 맞서 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아노라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안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기로 했다. 아노라와 릭은 피하고 너무 취했거나 향수에 빠져서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친구들 틈에만 머물렀다. 마침내 아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이 묻어났다. 갈 준비됐어?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요. 나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모두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는 않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고요했다. 아노라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나는 핸들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마침내 현관문을 들어서자 아노라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동안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답을 얻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는 질문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새벽 2시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결혼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돌렸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좋은 자리인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말이 그녀에게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듯 움찔했다. 잠시 후 그녀가 물러설까 봐 걱정했지만 곧 심호흡을 하고 나와 눈을 마주쳤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제가 릭 때문에 너무 도를 넘었어요. 그 말은 마치 배를 후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너무 지나치다고. 나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다 하더.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무 의미도 없었어. 오엔. 난 그저 그 순간 그 향수에 푹 빠져 있었을 뿐이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무 의미도 없었어. 방 안을 서성이며 따라 말했다. 수십 년 동안 너에게 집착하던 그 남자와 함께 사라졌는데 이제 와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농담하는 거야. 그녀는 무너져 내려 두 손을 꼭 움켜쥐고 흐느꼈다. 정말 미안해. 오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사랑해. 제발 믿어줘. 서성이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사랑하고 믿고 함께 인생을 쌓아온 이 여자가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울면서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다. 마치 용서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바람 좀 쐬고 싶어. 나는 코트를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오엔,
제발 기다리지 마. 나는 문 밖으로 나가며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도시를 정처 없이 맴돌았다.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이 반복되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25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자문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노라는 소파에서 담요를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마치 담요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인 것처럼. 나는 그곳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안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릭의 의기양양한 미소와 댄스 플로어에서 그를 바라보는 릭의 눈빛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카페인과 분노에 겨워 부엌으로 기어 들어갔다. 아노라는 이미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커피 속에 우주의 답을 담고 있는 듯. 얘기 좀 해야겠어. 내가 그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었다.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왜 릭이죠? 하필이면 그 사람이죠.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뭔가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혔다고? 나는 턱을 괴며 되물었다. 우린 함께 인생을 만들어 왔잖아. 아노라. 가족도, 집도. 그런데 어떻게 막혔다는 거야?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오엔, 그녀가 쏘아붙였다. 우린 꼼짝 못하잖아. 넌 내 작은 일상에 너무 안주해. 일, 저녁, TV, 잠자리. 난 그냥 그 일상에 순응해야 해. 그러는 동안 릭은 자기 삶을 살고 있어. 세계를 여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 신나는 일을 해냈지. 그리고 나는 마치 삶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날 릭이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천천히 말했다. 자기 원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수십 년이나 집착했던 그 남자 말이야. 그게 내 성공의 척도라고. 그녀의 얼굴이 좌절감에 일그러졌다. 적어도 그는 패배자가 아니잖아. 오엔. 적어도 야망은 있잖아. 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 우리는 뭘 잘못한 거야? 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뿐이야.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해. 그녀의 말은 어떤 배신보다도 더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패배자라고요. 나는 기묘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너무 늦게야 자신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랬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내 말은 진심이었어.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다리가 바닥에 큰 소리로 긁히는 소리가 났다. 릭의 야망이 밤에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의 샌드백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화가 났을 뿐이에요. 아노라.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분명히 드러냈어.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노라가 그 소리에 움찔하며 몸을 움츠리고 재빨리 전화를 잡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침착했던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흘끗 보자 굳어졌다.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달려가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뭔가 이상한 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쳤다. 무시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욕실로 향했다. 문이 찰칵 닫히는 순간 나는 움직였다. 협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잠금을 푸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거기였다. 릭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분노와 불신이 밀려왔다. 몇 년 동안 내 결혼 생활을 조금씩 갉아먹고 아노라가 가진 의심과 불안의 틈새에 파고들었던 바로 그 남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릭은 단순히 대학 시절의 옛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종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전략을 완벽하게 다듬어온 사람으로
항상 숨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를 본 순간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계산된 매력, 우리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모든 것이 순진한 재미인 척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화를 보면서 그의 게임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제 결혼 생활을 조금씩 망쳐놓았습니다. 결혼 후 그가 아노라에게 보낸 늦은 밤의 이메일은 악에 없는 향수처럼 이장했지만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묘한 방식으로 아노라에게 행복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고 항상 우리의 삶을 그의 모험으로 가득 찬 삶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노라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노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를 막고 싶었다. 그녀에게 맞서 이 모든 걸 단번에 끝내라고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미 다른 남자를 향해 달려가는 그녀를 위해 내가 왜 싸워야 하겠는가? 그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여전히 그의 전화를 받고 비밀리에 그를 만나고 있는 건 그녀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곧 함정에 빠지려 하고 있었다. 릭이 그녀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놓은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서 도망치고 또 욕설을 퍼붓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게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릭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트로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는 보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손에 넣으면 그는 예전처럼 그녀를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아직 화장실에 있는 동안 나는 필수품, 꼭 필요한 것만 챙겨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에서, 그 삶에서 단 1초도 더 보내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멀리 가지 않았다. 두어 마을 떨어진 조용한 모텔에 체크인했을 뿐이다. 그녀의 존재가 나를 에워싸지 않고 생각할 공간이, 모든 것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했다. 휴대폰을 끄고 모든 플랫폼에서 아노라를 차단하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인생에서 단 한 번 나는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3일째 되던 날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전화와 메시지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무시했지만 아들 스텔리의 이름이 뜨는 걸 보고는 차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엄마가 엄청 놀라셨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냐? 아빠, 무슨 일이에요? 스텔리가 재촉했다. 아빠는 아빠가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엠마는 계속 울고 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 딸 엠마. 엠마는 20살, 대학교 3학년이었고 스텔리는 22살, 대학원생이었다. 둘은 착하고 똑똑하고 친절해서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노라 덕분에 둘은 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괜찮아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빠, 스텔리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어조가 더 단호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어. 너랑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망설였다. 어른들이긴 했지만 정작 얼마나 알아야 했을까? 그때 아노라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의 경멸 어린 목소리,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려던 그녀의 태도가.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좋아, 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 엄마는 삶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 릭이야. 대학 때부터 엄마 곁을 맴돌던 바로 그 사람이지.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매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전화 너머에선 침묵이 흘렀다. 그때 스텔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내 말은, 내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내 엄마가 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떠난 거란다. 그래서 떠난 거다. 엠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확신 없이 들렸다. 스피커로 듣고 있었나 봐요. 아빠, 정말이에요?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코끝을 찡그리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엠마,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왜 가야 했는지 두 분 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들의 혼란과 고통을 전화 너머로 느낄 수 있었다. 있잖아. 나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쉽지 않은 일인 줄 알지만 너희 둘 다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내 엄마한테 날 찾지 말라고 전해줘. 곧 내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올 거야. 변호사님? 스텔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아빠, 이혼 말씀이세요. 그래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끝났어요. 뒤에서 엠마가 울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미안해. 나는 후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만 했어. 전화를 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무거운 무언가, 깊고 쓰라린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일에 휘말리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이혼 전문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우리의 재산, 공동 이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까지. 처음 몇 개의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노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할게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차갑지만 필요한 메시지였다. 다시는 그녀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 수 없을지도 몰랐다. 한 달 후 공판날이 왔다. 법정은 작고 삭막했다. 아주 간단한 법적 절차조차 마치 기념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다. 아노라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자세는 꼿꼿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물, 사과, 그리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녀는 그것을 잘 표현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절차는 간단했다.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 복수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공정하게 나눠 갖기를 바랐을 뿐이다. 우리 계좌에 있는 돈의 절반과 집값의 내 몫을. 아노라는 집과 가구, 그리고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다. 판사는 별다른 소란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1시간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몇 장의 종이로 압축된 것이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며 잠시 멈췄다. 그녀는 내 눈을 잠깐 흘끗 쳐다봤다. 딱 우리 눈이 마주칠 만큼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작별 인사도 없고 마무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그에게서, 그리고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합의금으로 한동안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저는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 속을 하이킹하고 고대 유적지를 거닐고 잠시라도 남겨두고 온 씁쓸함을 잊게 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그녀의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별표, 패배자 별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분노를 떨쳐내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떠올리려 했었다. 내 직업, 내 아이들, 내가 쌓아올린 삶.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 비 오는 오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엠마, 아빠, 딸아이가 따뜻하지만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돌아오세요? 곧 내가 약속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망설였다. 그냥 당신을 보고 싶어요. 돌아오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 속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착륙하면 알려드릴게요. 2주 후 나는 시내의 아늑한 작은 카페에서 엠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그녀는 나를 꼭 껴안으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정말 예뻐요. 고마워. 꼬마야.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가져다주며 대답했다. 너도 그렇게 안 나빠 보이는데.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라떼를 주문하며 웃었다. 서빙 직원이 떠나자 그녀는 몸을 기울여 미소를 지었다. 삶은 어때요? 전 세계를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힘들겠죠. 잘 됐어요. 내가 말했다.
머리를 맑게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를 저었다. 도움이 됐나요? 나는 그녀의 질문을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떤 상처들은 당신이 주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아물지 않더군요. 산에도 가고 고대 도시도 돌아다녔고 발음도 못하는 음식도 먹어봤어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엠마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 뒤에는 뭔가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망설임이었다. 잘 지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너는?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학교, 직장, 생활은 어때?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쁘지만 괜찮아요. 학교 생활도 힘들고 지금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서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는? 글쎄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엠마는 컵을 내려다보며 숟가락으로 거품을 저었다. 아빠, 딸아이가 좀 엉망이에요. 이혼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이런 말 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아빠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가슴에 솟구쳤다. 무슨 일이야, 에미? 그녀는 말하기 전에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마 전 엄마가 친구랑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있는 줄 몰랐대요.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엄청 시끄러웠대요. 이혼 후 엄마는 릭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내 커피잔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농담이시죠?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엠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어. 다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릭이 그녀를 이용했던 모양이야. 그냥 잠깐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원하는 걸 얻자마자 차버렸어.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뭐라고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과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그가 단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대학 시절 그를 거절한 데 대한 뒤틀린 복수라도 한 것처럼요. 그녀는 혐오감을 느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게임에서 이길 만큼만 노력했지만 그 후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뒤로 기대앉아 그녀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도록 했다. 릭이 한마디 했다. 그는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아노라를 망신주고 아무 탈 없이 떠났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대단한 일이네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엠마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그냥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이 빙빙 돌았다. 말해줘서 고마워. 엠마. 그날 밤 모텔 침대에 누워 엠마의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릭은 완벽한 배신을 계획했다. 내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 아노라를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그림자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 건 그의 잔혹한 행동뿐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아이러니 때문이었다. 다 큰 여자, 똑똑하고 유능한 파트너로 여겨졌던 아노라는 사실상 걸어다니는 이엄 신호와도 같은 남자에게 휩쓸려버렸다. 그녀는 그의 아첨, 헛된 약속, 그리고 매력적인 매력에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너진 가족, 무너진 가정을 갖게 되었다. 아노라는 후회와 자신이 속았다는 쓰라린 깨달음만 남았다. 화를 내고 싶고 모든 걸 릭 탓으로 돌리고 싶었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노라는 스스로의 선택을 했다. 잘 모르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환상에 사로잡힌 48세의 여자였다. 릭이 성냥불을 켰을지 몰라도 그에게 라이터를 건넨 건 아노라였다. 엠마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가기로 약속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나는 가슴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했었다. 파티는 한창이었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축하하는 소리들. 그때 그녀를 봤다. 아노라였다. 그녀는 부엌 옆에 서 있었다.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이었다. 마치 우리 둘 다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배가 조여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안녕. 그녀가 부드럽고 거리감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녀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엠마의 농담에 웃으며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겁고 짙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었다. 오늘은 엠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다. 지금 우리 엉망진창인 상황을 다시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자 엠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조용한 곳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노라,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다.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마치 자신을 가다듬듯 심호흡을 했다. 내가 떠난 날 밤, 내가 걸어 나갔을 때 릭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녀가 재빨리 말하며 말을 쏟아냈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맹세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안도감과 분노, 이 두 가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와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를 만나고 있었잖아요.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 내가 떠난 후 그가 끊임없이 나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결국엔 사실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인정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신이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이혼 후 어쩌면 그에게 진짜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는 예전처럼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다시 통제력을 찾은 것 같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런데 그때 그는 내 이혼을 축하하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해니었죠. 마치 축하할 일인 것처럼요. 제가 걱정했던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채로 물었다. 그녀는 밤을 지새웠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밤이 끝나자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게 다 됐다고 말했어요. 그냥 그렇게요.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아침까지 머물게 해달라고 설득했어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냥 그렇게 떠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에게 뭔가 소중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녀의 입술에서 씁쓸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난 그에게 그저 장난감일 뿐이었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걸 얻자마자 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사라져 버렸어.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부끄러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렇게 끝날 줄은 생각 못했어요. 혹시 그가 신경 쓰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다 그냥 게임이었어요. 나는 감정을 제어했습니다. 아노라, 너는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구나.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얼굴이 찡그려졌다. 오엔,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함께 삶을 쌓아 올린, 믿고 사랑했던 그 여자.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무너지고 길을 잃은 채. 하지만 그녀를 고치는 건 내 일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이제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해합니다. 나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멈췄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모든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 결국 그는 이겼고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릭이 뒤틀린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아노라가 자신의 결정에 따른 무게를 지고 살도록 두세요. 나는 그녀를 위해 그것을 더 이상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었다.